네, 오늘 금요일이죠. 하이투자증권 이동근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오늘 굉장히 멋있게 하고 오셨네요. 항상 매주 멋있긴 합니다만. 네,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워낙 시장이 어려워가지고 네. 사실 뭐 좀 그 용모라도 좀 단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네. 타이가 특히 저희 MK의 좀 다운톤 같은 느낌. 자, 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결국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 이로 인해서 향후 파장이랑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 어제 당장의 반응과 또 이제 그 이후에 하루 지난 다음에 반응이 완전히 달랐죠. 사실 이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FOMC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패턴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당장은 좀 뭐 환호를 하든지 뭐 불확실성의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반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올 파장,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미칠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 생각하는 이런 어떤 패턴이 최근에 어떤 그 뉴욕 증시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뭐 안도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계속.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러한 어떤 얘기들이 맞아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가 됐고요. 좀 아쉽다면 아쉬운 게 사실 국내 증시라든가 이제 아시아권 증시는 사실 제대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과실을 좀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렸다는 거죠. 일단 미국 증시는 올렸다가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오후장부터 이미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장중에 그 미국 증시 선물 흐름이 강하게 좀 작용을 했고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은 장중에 그 등락폭이 50포인트가 넘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야 이게 우리 시장이 또 역으로 바꿔 생각하면은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행복회로를 돌리면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덜 빠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시장은 일단 처음에 환호했다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요번에 이제 파월 의장의 결정 뭐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그 시장에서 예측했던 부분들이 너무 사실 한 일주 전만 하더라도 50bp 인상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CPI 이후에 조금 그 상황이 굉장히 급반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언론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그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계속해서 여론들이 좀 조성이 됐고 결국 이것을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준이 결국 이걸 너무 좀 물론 연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이걸 급하게 좀 따라갔다. 그게 좀 아쉽죠. 미리 좀 어느 정도 어떤 컨센서스를 형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연준이 그렇게 뭐 그럴 만큼 여유가 없다라는 그걸 이번에 반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번에 75bp 인상은 어떻게 보면 연준으로서는 최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지금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가장 부각이 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198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연준 의장을 했던 폴 볼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27년생인데 아직까지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95세, 96세 정도 됐는데 이 폴 볼커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폴 볼커의 이미지는 그 인터넷 짤방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이 주먹 이런 이미지로 돌아다녀요. 그게 굉장히 그 별게 아닌데 사실 그 그림은 별게 아닌 사진은 별게 아닌데 사실 이 사람의 별명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폴 볼커가 그러니까 그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때 이제 미국의 그 포드 대통령부터 카터 대통령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초기까지 연준 의장이었는데 한 8년 정도 이 사람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미국이 오일 쇼크 때문에 정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그때 막 나타나니까 기름값이 그야말로 하루에 막 30%씩 오르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유가가.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을 맡으면서 그 긴급 FOMC를 엽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기준금리가 11.5%였는데 이거를 4%로 올려요. 15.5%로 올려버려요. 시장은 완전히 경악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결국은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올려가지고 기준금리를 19%까지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생식으로는 와, 금리가 19%라고? 미국 금리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결국 그리고 그때 그로 인해서 미국은 침체가 굉장히 길어져요. 경기 침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카터 대통령이 그때 연임을 못했거든요. 바로 레이건으로 넘어갔는데 민주당이 공화당 넘어갔는데 카터 대통령이 연임을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후세에 재평가를 받아요. 폴 볼커는. 그게 맞았다.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에 일본이 막 불황에 빠지고 이럴 때 미국은 아주 튼튼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레이건 이후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계속한 미국의 호황이 결국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한번 그렇게 충격을 주고 시장을 갖다가 한번 망가뜨린 다음에 완전히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재생이 됐는데 자꾸 이제 지금의 상황을 그때하고 비교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파월 의장이 이번에 그 금리 결정을 두고 뭐 볼커 룰이 적용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비교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이 그 정도 물론 인플레이션 강합니다. 8.3% 강해요. 8.6% 강한데 지금 뭐 그 정도로 좀 뭐 그 금리를 그렇게 급하게 올릴 이유는 없고요. 다만 지금 연준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마찬가지지만은 당장의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생각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꺾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 연준이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취한 가장 큰 이유도 이러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7월 달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0.75%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아까 이화정 과장도 말씀하셨지만은 만약에 지금 뭐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부각이 되면은 뭐 또 1% 여기 나올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1% 금리 인상을 두고는 여러 가지 평가가 이 칭하는 말들이 있던데 제가 가장 들은 조금 재밌는 말은 몬스터 스텝인데 그러니까 저는 1%는 안 갈 거라고 봐요. 지금 그럴 만한 단계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연준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연준이 조금 신뢰가 많이 꺾여 있었죠. 이제 그 부분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뒤늦게나마 연준이 이제 그 책무를 좀 하는 것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는 결국 앞에서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고용에 대한 부분들 일정 부분 포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침체로 가는 것들도 어느 부분은 용인을 할 거예요. 그럼 과연 경기 침체로 가느냐가 이제는 중요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빨리 금리를 많이 올려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말 지금 점도표를 보면은 뭐 3.4까지 이미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중립금리가 한 2.5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미리 금리를 올려놓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한다든가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점도표를 보더라도 2024년 4년 정도부터는 금리를 인하하는 걸로 점도표상으로는 지금 이게 짜여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어쩌면은 그런 금리 인하 시기는 좀 더 앞당겨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뭐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연준은 경기 침체로 가는 거는 극도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부터는 계속 연준이 정말 중요한 게 이 줄타기를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연준이 만약에 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은 경기 침체 방어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1%의 금리 인상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새 자꾸 틀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또 분명히 또 이게 여기저기서 욕을 먹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일단 앞으로의 한 2, 3개월 정도가 굉장히 아마 그 시장도 힘들고 좀 많이 여러 방면에서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그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도 그렇지만은 당분간은 조금 이런 여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그 한 가지 그러니까 멘탈을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결국 그거예요. 지금의 어떤 이런 그 등락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등락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좀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등락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잘 아시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었고 그 부분이 결국은 시장에 이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주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되돌리려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등락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뭐 FOMC도 끝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향후 이제 연준 위원들의 또 멘트가 또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여러 투자 전략 전문가들 분들께서도 이제 시장 하방을 2,600, 2,500, 사실 이제 2,400까지 왔습니다. 사실 뭐 시장에서 계속 이게 국내 시장에 도는 거는 이제 반대매매, 막 신용, 예. 그냥 막 이런 어제 보니까 신용 잔고도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사실 부장님 이제 2,400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락 출발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대략 2,400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동안 하락세도 좀 강했던 것 같고 사실 여기서 바닥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부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직까지도 이게 뭐 시장에 너무 제가 약간 그 편견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전 낙관론자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 비관론 쪽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제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희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쪽이 저의 생각인데 그래서 일단 2,400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지지력을 좀 확보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지금 어떤 간밤에 뉴욕 증시의 흐름이라든가 단기적으로 어떤 이벤트 드리븐의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2,400은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2,400 깨지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너무 실망을 하거나 비관할 필요가 없다. 갔다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갔다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2,400선을 제가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2020년 3월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2020년 한 8월부터 10월 정도까지의 그 중간에 굉장히 긴 그 어떤 그 눌림목 그리고 이제 그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쉬어가는 구간대가 정확하게 2,400대였어요. 2,400대, 그러니까 1,300선에서 2,400선까지 1차 상승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달 반 동안에 어떤 그 숨고르기의 그 지수대가 2,400이었죠. 그러니까 2,400이 그때 1차 저항선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돌파하면서 지수가 3,300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1차 저항선의 역할을 했던 지수대가 2,400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술적인 의미에서는 조금 어떠한 그 요번에 이제 반대로 하락의 과정에서는 1차 지지선 역할은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 뭐 이제 가격이라든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을 할 때는 지금 뭐 많은 그 기술적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예 보면은 지금 뭐 코스피 60일선 이평선 이격도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지금 이제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됐어요. 뭐, 예, 지금 어떤 악재 요인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묻힌 상황인데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 됐고 또 이제 뭐 RSI라든가 이런 걸 보면 주봉상으로 과매도권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결국 이게 기술적인 것들이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어놓고 보면 상당히 이거는 유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충분히 지금은 그 반등의 어떤 구간에는 와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뭐 2,400에서 만등한다 아니면 뭐 깨졌다가 만등한다 이것을 논하기에는 조금 지금 쉽지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2,400선이면은 적어도 여기서는 뭐 지수상으로는 추가적으로 뭐 더 빠지게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지수가 막 더 추가적인 급하락을 한다든가 그 이러지는 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런 말씀 드리면은 분명히 이제 또 뭐 이게 비관적인 어떤 시각들이 최근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저도 감안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낙폭이에요. 지금 일단 그 지수가 빠지면서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종목들의 낙폭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어제 제가 그런 기사들도 많이 봤는데 그 5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시총 상위 한 200개 종목을 보면은 한 절반 정도가 5년 전보다 더 빠져 있다라는 그런 그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어떤 전반적으로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미 시장이 요번에 뭐 0.75% 금리 인하 그리고 뭐 이제 연말에 뭐 3% 이상의 금리 수준 여기에다가 이제 일부 그 경기 침체의 일부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도 시장은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 지금 지수대에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애널리스트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PP 수준이라든가 PB 수준을 보면은 지금 분명 저평가 영역인 건 맞아요. 다만 이제 뭔가 여기서 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쉽게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조금의 어떤 계기만 있으면 시장은 의외로 좀 급하게 반등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저도 일단 시장을 봤을 때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실무에 있는 입장에서 저도 이제 코로나를 이제 그런 하락폭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사실 그때와 지금의 사실 신용 흐름
사실 저는 그때는 진짜 많이 놀랐었거든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나 좀 다른 점은 사실 그때 진짜 신용을 그러니까 막 8억, 10억, 20억 이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작살났었어요. 그쵸. 근데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은요. 사람들이 입금을 하고 다시 빠지면은 보통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시 신용을 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 쪽에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싼 건 정말 맞습니다. 감해도는 맞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개인들의 투자 흐름이 딱 이게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야, 20년도에 저렇게 빠져가지고 바로 올리지 않았냐? 그러면 내가 손실한 거 다 메꾸려면 다시 신용으로 사야 돼. 아니 저는 진짜 10번, 20번 말려도요. 결국 다시 오후 되면 신용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을 떠나서 감매도 국면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저도 좀 한번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이화정 과장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이유가 이게 약간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시장의 색깔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서 시장의 색깔,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색깔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좀 캐치하시고 좀 그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따라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현진 과장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네. 아직까지도 이제 그때의 상황을 지금과 똑같이 판단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다는 거죠. 요거는 조금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돼요, 분명히 충분히. 사실 저도 걱정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이죠. 사실 이제 그런 과거의 수급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IPO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그런 우려로부터는 좀 벗어났어요. 그런 이제 부담으로부터는 벗어났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수급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들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조금 줄어들고 이래야지만이 시장이 다시 좀 돌아설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언제쯤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될지 여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이화정 관장 말씀대로 조금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실 뭐 우리 시장도 우리 시장이지만 결국 큰 변수가 유가잖아요, 사실. 어제도 사실 한 번은 꺾일 줄 알았던 유가가 다시 또 반등을 했고 지금 또 117달러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중국까지 덩달아 이제 코로나 봉쇄 완화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결국 유가가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부장님께서는 이 가격대에서 유지를 할 것인지, 저 어려운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뭐 투기적인 세력이 130달러, 150달러까지 한번 쫙 올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시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게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그렇죠. 작용을 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 최근에 이제 뭐 외신의 기사들을 보더라도 이제 연준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다 한 게 아니냐. 이제는 좀 정치적인 부분들이 풀어야 된다. 특히 이제 유가의 측면에서는 결국 지금 이제 유가가 잡히지 않으면은 네. 이제 이 CPI라든가 이런 물가적인 부분들,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가 않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잠깐 두 분이 언급하셨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는 게 상당히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는 기대들도 있고, 다만 이제 그게 별거 아니다. 지금 왜냐면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미국하고의 어떤 관계가 그동안 상당히 좀 안 좋았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카시코지 관련해서 이제 암살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하고 원래는 굉장한 뭐 두 나라가 우방이었지만은 지금 관계가 많이 악화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미국의 입장이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좀 저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뭐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증산을 좀 이제 촉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반대급부로 굉장한 걸 요구할 거란 얘기죠. 지금 뭐 이미 외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우디가 원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무기. 예. 뭐 F-35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뭐 이런 걸 좀 달라.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줄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돼요. 의회는 민주당이 지금 절대로 그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이제 사우디가 만약에 그거 못 주겠으면은 뭔가 그런 무기 말고 조금 더 다른 면에서의 어떤 또 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협상이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맞아요. 다만 그만큼 지금 미국이 원유 측면에서 조금 그 뭔가 이제 증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사우디 그리고 이제 이전부터 나오지만 이란에 대한 뭐 이제 규제 좀 이제 해제 여기에 뭐 베네수엘라까지 나오거든요. 베네수엘라도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힘들잖아요. 미국과의 관계는 뭐 이 극단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간단하게 풀어낼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방정식이 돼버린 거고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좀 유가의 어떤 그 하락을 위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근에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 어제도 이제 그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유럽 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맞아요. 나오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전쟁을 좀 빨리 끝내기 위한 물론 지금 뭐 러시아는 이게 계속해서 이게 계속 뭐 러시아의 우위의 어떤 이런 상황들 갖다가 유지하고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빨리 끝내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 뭐 유럽 쪽에 대하고 있는 그런 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은 이게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정말 이건 기대입니다만은 해결이 된다면은 이거는 굉장한 하반기에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전쟁 문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빼놓는다면 결국 유가가 좀 자연적으로 떨어지기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는 또 하나 지금 그 걸리는 문제가 이제부터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럼 사실 유가가 그 여름 동안에 떨어지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조금 이제 그 자연적인 유가의 그 하락을 바란다면은 결국 한 가을 정도는 돼야지만이 이제 이게 이런 좀 하락이 좀 유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당분간은 유가의 그 어떤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뭐 결론적인 얘기고요. 다만 지금 그나마 좀 최근에 보면은 120달러 이상에서 유가가 움직이다가 이제 110달러대로 한 단계 다운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뭐 130달러 뭐 일부 그 IB에서는 150달러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한 차례 조금 이제 지금 조정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제도 봤듯이 지금 뭐 이 침체 우려가 나오더라도 오히려 유가는 오르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유가의 어떤 기조적인 흐름이 쉽게 꺾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뭐 인플레이션 또 당장 지표로 나타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좀 그 분석가들도 굉장히 좀 이제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헤드라인 CPI하고 이 코어 CPI하고 괴리가 너무 나요. 맞아요. 그 이게 요번에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5월 CPI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많은 분석가들이 이거 분명히 이제 근원 CPI를 보면은 이거 어느 정도 정점이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섣불리 얘기를 못 꺼내는 게 유가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헤드라인 CPI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가의 어떤 그 안정이 정말 급선무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지금 섣불리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당분간 유가가 이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빠지고 이러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 지표들 보면은요. 크게 떨어지진 않는데 숨쉴 구멍은 주면서 올라간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안 그래도 지금 댓글에서 기름값 얘기가 나왔는데 사우디가 공격적인 증산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전기차를 확산하고 있다 보니 야 우리가 너네 때문에 공격적인 증산을 다 했는데 이제 전기차로 가버리면 나중에 이게 남게 될 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우리가 바보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우디나 이런 다른 여러 나라들이 좀 증산을 쉽게 할 수 없는 좀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전기차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거는 뭐 당장의 어떤 그렇죠. 리스크는 아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미래처럼 그렇죠. 안 갈 겁니다. 안 갈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참
되게 그게 그러니까요. 점점 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이해관계. 원유 그러니까 산유 국가들의 어떤 지금 이해관계가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카르텔이 견고해 질 수밖에 없는 네. 것들은 네. 결국 그러한 요인들을 전부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요번에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가 정말 잘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원유 생산에 있어서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뭔가 한번 그 시장에서 액션을 취할 때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거를 지금 이번에 정말 러시아가 잘 보여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그런 것들이 이런 그 뭐 산유국들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그런 원자재라든가 이런 국가들 제가 이전에도 뭐 그런 무기화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정말 굉장히 그 많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네. 이건 굉장히 또 잠재적인 그런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죠. 뭐 추가 또 아니, 질문 있습니까? 아니 뭐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고 싶어서 금요일 날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그쵸.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섹터에 대한 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를 꼽아보면 뭐 삼성카, 금리 수혜, 주로 뭐 금융주, BTS, 무증 뭐죠? 뭐 이 정도가 예,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일단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요. 삼성카 일명 삼성카죠. 뭐 삼성 입장에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주가가 어제 미리 반영을 했고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짚어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그래요? 얘기냐면 결국은 네. 이게 딴 거보다도 지금 이재용 회장이 지금 이제 출장을 갔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M&A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아져 있어요. 뭐 여러 회사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뭐 그 암을 갖다가 뭐 이제 네. 딴 그냥 연합해서 인수를 할 거라 뭐 내지는 지금 굉장히 그 거론되는 것들 중에서 차량용 반도체 회사에 대한 M&A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유럽의 지금 그야말로 그 시장에서 굉장히 그 탑티어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어떤 뭐 M&A 시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물론 기사가 그게 어떤 네. 팩트보다는 약간 기대감이 섞인 기사인데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구체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결국 삼성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좀 그런 향후에 조금 더 구체화가 된다면은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삼성이 어떤 그 자동차 시장에 직접적으로 조금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지금 삼성 SDI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천지 회사를 가지고 있고 뭔가 수익 기여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삼성이 이전에 자동차 산업을 안 했던 거 아닙니다. 아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한방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어떤 그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어요. 뭐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시장이라는 건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영을 하고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에서 뭐 이런 삼성과 관련돼 있는 어떤 그 뭐 반도체 그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움직였었는데 사실은 근데 조금 너무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테마성인 측면들이 크고요. 정말 이제 뭐 저는 만약에 그게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은 네. 삼성 SDI 같은 종목이 역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네. 수혜를 짚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소재라든지 장비 그리고 기타 뭐 TCC3라든지 네, 맞죠. 이런 부분들은 그건 너무 앞서가는 거라고 생각해 죠. 네. 그래요? 물론 이게 지금 네. 뭐 진짜 그게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그게 뭐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너무 먼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시장의 반응은 그냥 테마성으로 그렇죠. 움직이는 거고 항상 물론 시장이라는 거는 네. 항상 빠르게 반영을 합니다. 네. 하지만은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이전에도 그런 많은 테마들이 있었지만은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의 움직임은 약간 테마적인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려도 있겠죠. 사실 SDI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기차 다른 완성체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 우리 경쟁사를 만들겠다는 거야 너네가 지금 그러면 공급망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단기적으로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것도 물론 당장에 삼성 전기차가 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카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그리고 뭐 FOMC도 이제 나왔겠다. CPI 지수도 발표가 됐겠다. 금리 상승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을 봤더니 금융주가 첫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생보사가 가고 예.
미국에서도 사실상 뭐 바클레이라든지 그렇죠.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선방하는 예, 모습을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 금융주 국내 시장에선 매력도가 참 떨어진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포트에 하나 정도 담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자, 지금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포트에 담는 거는 좀 괜찮다고 봐요. 이게 뭐 이걸 가지고 정말 무슨 뭐 부귀영화를 대단한. 누린다든가 이런 거를 기대하시긴 좀 어렵고 예. 그러니까 금융주는 포트에 담는 거는 지금 충분히 그 정도는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뭐 금융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금리 상승기에 있어서의 어떤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고 네. 또 하나는 최근에 어떤 은행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금융사들의 그 흐름들을 보면은 그 안정적인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좀 굉장히 부정적이고 수익 내기가 힘든 상황인데 불안하죠. 그렇다면 불안한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에 그런 것들을 좀 담아두고 적어도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 정도의 그 투자 전략 이런 그 패턴은 좀 가능하지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금리 상승기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투자 전략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네. 이제 포트폴리오에다가 좀 뭐 한두 종목 정도 담아두는 뭐 이러한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벌써 이제 6월이란 말이에요. 뭐 이제 상반기 끝났어요. 이제 좀 있으면 또 배당 얘기 나와요, 분명히.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이제는 시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런 그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 돈돈 보시는 분들은 미리 금융주 한번 챙겨보시고 배당 수익 좀 얻어 가시면 좋겠네요. 지금 깜짝 놀랐네요. 코스닥 예상감 마이너스 6%. 깜짝 순간 무섭네요. 이따 뭐 다음 질문 뭐 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BTS 그래서 BTS 이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이 하는 얘기랑 사실 애널리스트의 얘기랑 간극이 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BTS로 좀 여실히 드러내주는 맞아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네. 와, BTS는 어떻게 뭐 봐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그 이호진 과장이 되게 얘기를 잘하셨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앞서가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년의 성장률은 조금 네. 의문이 들지만 2분기는 예, 긍정적이다. 그게 그러니까 이호진 과장이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 해주셨는데 그때는 좀 욕을 먹었을지 욕 모르겠지만 먹었어요. 결국 그게 굉장히 앞서가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죠. 결국은 저는 뭐 그 생각을 해요. 이제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과정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BTS도 데뷔한 지가 오래됐고, 그러니까 지금 쉬질 못했고,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아이돌 그룹들도,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이라는 것에서, 그러니까 이런 아이돌 중에서 그 위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좀 이제 그런 그 시장의 관심과 기대를 모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하이브라는 회사를 거의 지금 지탱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주가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뭐 가장 그 현실적인 문제는 군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멤버들 전부 다 군대 가야 되는데 한 번에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가다 보면 이게 결국은 원팀으로 활동하는 게 그 어렵다. 공백이 몇 년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개인 활동을 결정하고 팀으로서의 활동을 잠깐 휴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지금 할 수 있는 그렇죠. 시기죠. 근데 다만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확대 해석을 하는 게 있죠. 이러다가 뭐 해체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해석들이 좀 더 살을 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이브라는 회사가 워낙 그 BTS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렇죠. 또 그런 그 하이브의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뭐 어느 정도 예측됐던 바 아닙니까? 근데 그쵸. 그 당시에는 네. 거의 뭐 하한가 근처까지 맞아요. 가니까 이게 네. 이 정도의 낙폭일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네. 하셨어요.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역시 저는 이런 종목들은 약간 심리가 작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일단 그 심리가 좀 먼저 안정이 돼야 돼요.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인다면 심리가 좀 안정이 돼야지만이 그때부터 좀 이제 이성이 보이기 이성이 보이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도 뭐 새로운 그 이제 아티스트들을 계속해서 이제 뭐 런칭을 할 거고 뭐 약간의 지금 노이즈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결국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아무래도 그래도 BTS 멤버들이 솔로 활동들을 하고 개인 활동들을 하면은 그 부분은 또 굉장히 또 그러니까 프로핏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이제 분명히 또 플러스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좀 주가가 다시 또 좀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일단 단기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리가 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여기서 좀 다지는 과정이 시장하고 마찬가지지만은 좀 다지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굉장한 악재인데 주가는 정말
빠르게 이걸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 부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뭐 일정이 굳이 돌아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혹시나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한테 아직은 되게 선수 소위 말하는 선수들 아직까지는 이게 왜냐면 아직까지는 좀 이게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매 잘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다. 현재까지는. 자, 어제 재밌는 얘기가 올라온 게 잭슨 5에서 마이클 잭슨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저는 뭐 B 같은 애들이면은 뭐 그래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제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나올까라는 생각도 해보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어제 이제 이진우 소장께서는 무증과 관련해서 엮여 있는 종목들을 이제 언급조차도 하지 말아라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그만큼 시장이 그 어떤 이슈에 목이 마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너무 공감이 되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조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요런 부분이 아직 이제 무중을 갖다가 솔팅을 해서 그 네. 부분만 트래킹을 해서 이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할 있죠. 정도로 네, 있어요.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죠, 서서히. 네, 뭐 예. 처음에 뭐 공구 음원 예,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픈이 된 거고 예. 이제 지금 유보율 높고 맞아요. 네. 물량 적고 유보율이랑. 이런 종목들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솔팅을 해가지고 네. 한번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 제 주변에도. 그게 원준이에요. 그렇죠. 원중 같은 종목이 최근에 이제 그래서 많이 올랐었고. 근데 뭐 원주는 사실 펀더멘털도 저는 좋은 기업으로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간 거는 테마성이 그러니까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네. 사실 그런 쪽에서 솔팅이 되는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의 펀더멘털이 약한 종목이 유보율이 높을 수도 없는 거고. 그나마 네.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게 한 가지 이제 시장에서 이 부분 갖다가 좀 이제 나쁜 쪽으로 이용한다는 표현이 맞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약간 테마성으로 찍혀버리면은 종목의 색깔이 변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원래 이런 종목들은 펀더멘털이 좋아서 주가가 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맞아요. 종목인데 원준도 사실 그래요. 이게 완전히 이런 테마로 해가지고 주가 갑자기 급등락이 나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종목의 색깔이 완전히 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뭐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지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건 맞는데 네. 그리고 몇몇 종목들이 전례를 남겼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는 IPO 하기 전에 몸집을 키워놓고 IPO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전에 뭐 이제 증자를 하고 그러면서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굉장히 자본금이 작게 들어와서 오히려 시장에서 자본금을 늘리는 이러한 또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시장의 패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는 단기적으로 조금 그런 종목들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좀 뭐 투자의 어떤 하나의 그 전략으로 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테마로 전락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히 그런 종목들이 정말 그렇죠. 펀더멘탈이라든가 어떤 이런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모르겠는데 단순히 그걸 노리고 베팅을 한다. 또 한 번 안 움직이면 또 끝도 없이 안 움직이는 종목이죠. 거래량도 적고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펀더멘털이 괜찮은 종목이라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무증 이슈랑 얽혀가지고 급등을 해버리면 땡큐인데 그렇죠. 요거를 따라서 가지는 그렇죠. 말아달라라는 예, 그런 공고의 말씀입니다. 정확히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예. 예, 뭐 추가 질문 있으세요? 이게 뭐 무정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이게 네. 어제도 이준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인야금이 자본금으로 가잖아요. 네. 이게 우려가 자본 잠식 우려도 있습니다. 자본금 자체가 자본보다 많아지면 사실 어제 포시에스가 무정했다가 급등했다가 빠진 이유가 1대 0.02주예요. 노토스 같은 경우는 1대 8이었고 사람들이 무정이네? 샀는데? 아니네? 하고 쫙 빠지는 그만큼 사실 개인 투자자가 이거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얼른 시작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부장님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